오늘 경북 영천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최대 전력 수요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의 과정과 결과까지 개입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당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고인을 추모하는 정치인과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빈소를 지킨 심상정 의원은 영원한 동지가 홀로 떠났다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장소였던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38로스가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실현되면서 약속 이행의 첫 단계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가 197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에 부동산을 몰래 보유하며 임대 소득을 챙겼던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보름째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이 올여름 최고 기온인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푹푹 찌는 한낮 영천의 모습 김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와 온통 끈적한 습기, 오가는 차량 외에 인기척마저 뜸해진 경북의 시골 마을입니다. 아이고, 많이 덥다. 우리 소년 시대는 많이 덥었고, 우리 나이 좀 들고 그 할 때는 좀 이만큼 덥은 적이 없었지. 밤낮 없이 보름째 이어진 더위는 좀처럼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비도 안 오지러야. 와 그러고 비도 안 옵니까? 초등학교 옆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소. 바로 이곳에서 40.3도, 올여름 전국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2년 전 8월 폭염 때 인근 병산에서 40.3도를 기록한 뒤 올해는 영천에서 40도를 넘는 최고 기온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공식 기록인 1942년 대구의 최고 기온 40도를 넘어서며 폭염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25일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폭염을 해소하기엔 부족하겠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동안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36.8도까지 오른 서울에선 광화문 광장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서울 외곽도로에선 도로 바닥이 솟아올랐습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사람도 하루 새 3명이 더 늘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올 들어 처음으로 7%대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에어컨 실외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반 가정과 기업의 전력 사용량이 모두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으니까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있어야 되죠. 안 켜면 안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 최대 전력 수요도 이틀 연속 9천만 킬로와트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유 전력을 뜻하는 예비 전력은 709만 킬로와트, 예비율은 7.7%입니다. 정부가 당초 이 전력 예비율을 11% 이상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이상이면 정상 단계인데 아직 이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0만, 1000만은 거의 원전의 9기에 해당하는 그런 전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발전기 5기가 추가 가동되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로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많아지면 예비 전력도 지금보다 더 여유가 생길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3,600개 기업에 전력 수요 감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는 전력 수급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실제 수요 감축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폭염을 피해서 실내로 들어와도 별로 시원하진 않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데요.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무더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칸칸이 방들이 나옵니다. 한낮 찌는 듯한 더위에도 바람 한 자락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더위를 피해 종일 방 안에 머물러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덥죠. 무더위 쉼터가 근처에 있어도 상당수 쪽방촌 주민들은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부 불편한 사람들밖에 안 살고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난 5년 동안 온열 질환자의 20%는 실내에서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온도에 비례해서 더운 곳은 많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자체, 특정 연령층,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한 좀 이렇게 집중된 폭염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대책만으로도 취약층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쪽방촌에 물을 뿌리고 온도를 쟀더니 10여 분 만에 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안에 계시면은 열사병에 같은 위험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쪽방촌 골목길에 물을 많이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작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5년 폭염으로 한 달 만에 700명이 숨진 이후 취약계층을 직접 무더위 쉼터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폭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닭과 돼지 등 가축이 14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무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축산 농가들 실태를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가. 더위를 먹은 젖소들이 입을 벌린 채 여기저기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젖소들이 이렇게 폭염에 지쳐가면서 우유 생산량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유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됐는데 8월 달까지 지속되면은 피해가 더 클 걸로 생각돼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햇빛을 막아보기 위해 지붕을 검은 천으로 덮고 수시로 물을 뿌려댑니다. 스프링클러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섭씨 50도가 넘던 축사 지붕의 온도가 물을 뿌린 뒤엔 30도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 실내에도 수시로 찬물을 분사하고 선풍기도 온종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싸운다고 싸워보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사가 텅 비어있는 이 양계농가는 하루 1000마리씩 닭이 죽어나가 결국 5만 마리 닭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더우면은 닭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앉아서 그냥 죽어요. 그냥. 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지금까지 가축 142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그 가운데 닭이 133만 마리입니다. 사료내 비타민이나 광물질을 첨가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사료 섭취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축 폐사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지금까지만 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자식 같은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끝날 줄 모르는 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원전 가동 상황을 왜곡하는 주장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전력 수급 계획과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 사찰 같은 일부 일탈은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5월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였습니다. 앞서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월 24일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건 석 달 뒤인 이듬해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상한 재판 뒤엔 바로 법원 행정처가 있었습니다. 2심 선고일 직전 법원 행정처 윤리감서관실은 이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선고를 미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한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판사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문건에서 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A 판사는 재판 과정에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재판 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이 문건을 보면 이 재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알면서도 상고법원 설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2015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된 정 씨.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는데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1심 재판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부산 지역 고위법관 문모 판사가 1심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 앞서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행정처는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을 만들고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개입해 재판 일정과 결론을 바꾸려 하면서도 문 전 판사는 끝까지 보호한 겁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현 수석의 관계를 법원행정처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KBS는 문 전 판사에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문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의 계획과 유사했는데요. 김영은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눈에 띄는 건 외교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미국 측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됐는데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와 대립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던 당시 상황과 겹칩니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 검열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 역시 신군부 언론 통폐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방법이나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 검토 문건을 떠나서 내란의 예비 음모에 준하는 기무사의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됐습니다.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16년 터키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며 보안을 중시했던 부분 등은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또 계엄 문건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부마 민주항쟁을 소요 사태로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편향된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70주기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을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에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또 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된 민간인 만여 명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 법정 기념일로도 지정된 4.3 사건. 그러나 기무사의 문건에는 폭동으로 규정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 말기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던 부마 민주항쟁. 국무총리 직속에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기구까지 설치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각각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사례로 언급하면서 부마 사태, 부산 소요 사태로 폄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혁명으로 엄연히 명기된 4.19는 학생 의거로 평가절하하며 당시 군의 활동을 데모 진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전히 군이 소요, 사태, 데모 이러한 그 부정적 표현들을 써가면서 촛불 정국을 그렇게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개탄스럽고요. 기무사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작성한 계엄 포고문까지 참고해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무력화, 언론 검열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기무사 문건에는 이처럼 1979년에 머물러 있는 기무사의 역사 인식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기무사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는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기무사의 반헌법적인 계획에 국회를 능멸했다며 여야 모두 분노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도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계엄이 내려져도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기무사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류했고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집회 참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 소집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즉각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집회 요구까지 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참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 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무 편람에도 없어요. 국회 국방위원들은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슨 바지저고리 한 줄 알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말이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유쾌하고 잘못된 것이다.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한 사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우리 군대 안에 극히 일부지만
우리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치 군인의 DNA가 아직도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의 명칭이나 성격 등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KBS 보도가 사실이라는 현직 기무부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백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송영무 장관이 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을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 대령의 이 같은 증언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고 민 대령은 당시 운영과장이 작성한 간담회 정리 보고서를 상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갑작스런 소식에 황망하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 의원의 마지막 일주일을 정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박 6일의 미국 출장 전날, 노 의원이 찾은 곳은 20년 단골 이발소.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어요. 얼굴만 일그러졌을 뿐이지 다른 건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다음 날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노 의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낌새를 전혀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미 마지막 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질문이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 노 대표님만 안에 남으셔갖고 한 20분 했죠. 귀국 뒤 노 의원은 여장을 풀자마자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고 동생이 사는 아파트도 잠시 들렀습니다. 이튿날 회의 참석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노 의원. 국회에 도착했지만 갑자기 동생 집으로 차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9시 반 회의는 안 가지고 차에서 좀 잠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앉아 계셨다고 하고. 운전을 한 수행비서에게는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사회적 약자인 삼성 백혈병 노동자와 KTX 승무원들에게 합의와 복직을 축하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는 오늘도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고인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굳은 침묵으로 종일 빈소를 지킨 심상정 의원. 영원한 동지가 홀로 떠났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하루라고 SNS에 비통한 심경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 정치에 맑은 기상을 남긴 분이라고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결심을 말릴 수 있었다면. 정치적인 뜻은 달랐어도 생전의 인연은 함께 회고했습니다.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예. 하늘에 새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의원님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추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빈소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고인이 직접 전하지는 못했어도 마지막으로 복직 축하 메시지를 남긴 KTX 해고 승무원들도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 함께 정말 기쁘게만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종일 이어져 오늘 저녁까지 6,000명 가까이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SNS에서는 생전에 소탈했던 모습들이 회자됐고 박주민 의원이 처음 공개한 고인의 장난스러운 표정도 잔잔한 화제가 됐습니다. 정의당은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한 끝에 사흘은 정의당장, 이틀은 국회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장 한 곳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38로스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곳에 해체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 구조물과 액체 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 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엔 대형 크레인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이틀 만에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완전히 철거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38로스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going to get rid of certain ballistic missile sites and various other things.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핵심 시설을 해체한다는 의미는 북한으로선 중요한 신뢰 구축 조처를 한 것이라고 38로스는 분석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위성 발사도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춘 만큼 이번 조치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는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미국 내 비핵화 협상 비판론을 누그러뜨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DMZ 내부에 있는 중화기와 병력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나아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이나 생태 조사 활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2km씩 물러서서 만든 비무장지대. 하지만 비무장지대 곳곳에 감시초소인 GP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북 GP 간 거리가 600m에 불과한 곳도 있는 데다가 기관총과 박격포까지 배치돼 사실상 전진기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GP의 병력과 장비를 남북이 동시에 시범 철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DMZ 내 GP 철수,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체계화 정례화하여 2014년 대북전단 문제로 남과 북 GP가 총격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이런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겁니다. 남측 60여 곳, 북측 160여 곳에 이르는 GP 가운데 시범 철수 대상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비무장지대 공동유해 발굴과 생태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전협정 체제를 준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전을 이루고 그것을 영구적인 어떤 평화 체제로 만들어낸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초석이 될 수 있는. 국방부는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도 경비 인원을 축소하고 중화기를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대북 제재 조치 완화가 먼저냐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원론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남북미 간 대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러시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맨몸으로 작업하는 인부들,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그 월급의 최대 90%까지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입니다. 이번에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주의보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알제리 등 모두 40여 개국입니다. 또 나선 태화나 청송회사 등 230여 개의 북한 합작회사를 적시하며 북한이 원산지를 둔갑시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폐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 압박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강한 메시지, 그러한 성격의 제재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강경화 장관도 지금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예외 필요성을 언급해 비핵화 교착 상태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다음 달 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 개보수 등에 쓰일 물자 반출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197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빌딩을 몰래 보유하고 임대 소득을 챙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이 숨겨진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했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있는 7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엔 대한항공 파리 지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까지 한진 총수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복잡한 권리관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은 처음엔 해당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라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깁니다. 외형상으로는 한진과 무관한 건물로 포장된 겁니다.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의 대표는 프랑스 현지인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였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파리 지점과 같이 건물에 새들었던 업체들은 한진 총수 일가의 스위스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했습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건물이 총수 일가의 돈줄이 됐던 겁니다. 이런 부동산관리법은 2002년 조중훈 회장이 숨진 이후 계속돼 2016년에야 청산됐습니다. 검찰은 숨겨진 부동산 소유권을 조양호 회장 등 사남매가 몰래 상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2세들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고 증여세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방어했습니다. 10수년 전에 이뤄진 해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처리 방침은 미정이라고 밝혔고 한진그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촉발됐는데요.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의 모임인 반올림 측은 오늘 오랜 갈등을 끝내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조정위원회가 앞으로 만들 중재안을 양측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조정위는 10월 초까지 보상 방안과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중재안을 만들고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곧바로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딸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나고 11년간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아버지 황상기 씨의 소회를 이승철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황상기 씨가 부인을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섭니다. 처음엔 아이를 살려보려고, 나중엔 딸의 죽음이 억울해서 수없이 서울을 오갔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00km에서 한 800km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허망하게 떠나버린 딸 유미를 죽어서라도 훌훌 날아다니라고 공기 좋은 곳에 뿌렸습니다.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이 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나는 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있으라고 이곳에서 그 화장을 해서 이렇게 뿌렸어요. 잊어보려고 일부러 무덤도 만들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가슴을 차지한 딸은 쉬이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주 나는. 근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화장한 유골을 확 뿌리지 못한 게 아주 가장 지금 아쉬움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도 했습니다. 방송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지부지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할 아무런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년 만에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날, 아버지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비로소 딸을 마음으로 보낸 황상기 씨는 이제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 발전댐의 일부가 붕괴돼 엄청난 양의 물이 인근의 6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마을 전체가 시뻘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배로 마을을 빠져나온 주민들이 노약자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어젯밤 폭우로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에 있는 수력발전댐이 범람하면서 보조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물 50억 세제곱미터가 갑자기 인근 6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국제규격 수영장 200만 개를 채울 분량입니다. 현지 언론은 보조댐 붕괴로 지금까지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300여 가구,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댐은 지난 2012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수주에 시공했으며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류 쪽 상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리라든지 현지에서도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조 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에서 5살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화면입니다. 보육교사가 한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CCTV를 등지고 뭔가 동작을 취합니다. 잠시 뒤 아이가 귀밑머리를 만지며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리에 와서도 귀 쪽이 아픈지 계속 만집니다. 교사가 귀밑머리를 잡아당겼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계속 누릅니다. 교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아이는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정부 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잡고 뒤집고 귀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귀가 사라지는 줄 알고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다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귀를 잡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말을 아낀 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확인된 것만 776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평가 인증한다고 모두 다 통보하고 이날 저희 갑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평가 인증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냥 아무 때고 불시로 찾아가서 현재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인증을 해야지. CCTV 실시간 시청과 녹화 영상 열람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의정부의 한 4층 빌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4층 창문 사이로 아이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소방대원이 3층 창문에서 팔을 뻗어보지만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연기 너무 많이 나. 빨리. 집안 내부가 불에 타면서 갈수록 연기가 거세지는 순간 남성이 창문에 걸터 앉아
4살 딸을 먼저 소방대원에게 건넵니다. 이어 11개월 아들을 건넨 순간 연기가 4층 창문 전체를 뒤덮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4층 내부로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나머지 2사람에게도 산소호흡기를 씌워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4층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반쯤. 빌라가 비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데다 4층에서 불이 나 빠른 구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부가 전체가 연소중에 있어서 창문이나 이런 쪽에서 다 연기하고 불꽃이 나오고 있었고요. 1, 2초를 다투는 상황이라서 대원들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버지 김모 씨가 옆구리 쪽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아이들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는 약자나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혐오 범죄가 만연해 있는데요. 특히 다자녀 가정 부모들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도 많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엄마들이 악질적인 혐오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나섰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성 씨는 아이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은 삶의 이유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공짜로 혜택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좀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때가 있어요. 다자녀 가정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오해와 편견들. 인터넷상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자녀 7명을 둔 김진아 씨 가족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했다가 끔찍한 댓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동물이냐? 키울 능력이 안 되면 아이를 낳지 말아라. 심지어 세금을 좀 먹고 있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폭력적 댓글 수백 개가 쏟아졌습니다. 김 씨는 혐오의 정도가 특히 심한 댓글 60여 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개 돼지냐 햄스터냐라는 인격모독 발언을 사용하여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 사람을 못 믿게 만들었고 댓글들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인터넷상은 소수자나 약자, 특정 지역 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의 분출구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6살 큰 아이가 글자를 읽게 되는 순간이 두려워집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고 유럽 국가 대부분과 캐나다 등은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혐오 발언 규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동성애 반대 단체 등의 항의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부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됩니다. 이 장치는 아이들이 차에서 모두 내렸는지 확인한 뒤 차량 제일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우선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고 올해 안에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육군 장성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지휘관인 A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 초청 행사를 연 뒤 행사 진행을 도와준 피해 여군을 향해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고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55세 이상 고령층이 평생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49.1세였습니다. 이를 그만둔 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45.6%로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이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가 가장 붐비는 날은 교통량이 5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8월 3일 금요일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여행에 각 가구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71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60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그리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거대한 산의 능선을 따라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아테네 상공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산불은 아테네의 서부 산악지대 키네테와 북동부 라피나 외곽 두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 아테네 동쪽 라피나에선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바다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해변 마을인 마티에선 시신 26구가 발견됐습니다. 빠르게 번져온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최소 60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150여 명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2007년 그리스 국토의 2%를 태운 불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산불입니다. Και της επικινδυνότητάς τους, η χώρα μας υπέβαλε αίτημα μέσω του Ευρωπαϊκού Μηχανισμού Πολιτικής Προστασίας για διεθνή συνδρομή σε εναέρια και επίγεια μέσα. 앞서 그리스 당국은 40도가 넘는 불볕더위 때문에 관광객 보호 차원에서 유명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했습니다. 폭염에 이어 산불 피해가 더해지면서 그리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